저는 추미애 장관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3+1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1. 네. 내 잘못 아니야. 네. 나 출마할 거야. 네. 나 이재명 편이야. 네. 플러스 나 방송 출연하고 싶어. 이거 같아요. 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내용의 문자를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제작진이 좋아하는 문자입니다. 이사 오셨다는 문자. 이진아님, 옆집 라디오를 듣다가 언제부터인지 정치쇼를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정치쇼는 없어요. 낭만적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0071님, 타방송 듣다가 이사 왔어요. 받아주실 거죠? 하셨고요. 라떼라떼님, 초4와 등교 준비하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사 오셨다는 이 이진아님, 0071님, 라떼라떼님, 이사 오시면 원래 이사 오신 분이 떡 돌려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초등학교 4학년도 듣고 있는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시작합니다. 새 타짜예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초4도 듣고 있답니다. 네, 쉽게, 쉽게. 쉽게. 아주 정선된. 네. 네, 우리는 뭐 그런 방송이니까.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 김타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의 당시에 해임된 문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 저격을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돌려서 저격했다고 봐야 되나요? 해임이 아니 경질. 예. 해임은 아니죠. 본인의 경질에 네.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와가지고 이 과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기 정치가 세상 모든 거에 우선한다는 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나의 말과 정치적 행동으로. 미래가. 예. 자기 정치적 이익. 예, 이익. 네. 예. 이게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정치에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고 그랬으면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지금 와서 얘기하죠? 어허. 네? 틀린 틀린 일에 일에 앞두는 움직임인가요? 틀린 일에 동조를 하면 네. 본인도 틀렸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틀린 거에 사과를 하든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에 어필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단적으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네. 하거든요. 왜? 많은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외의 지지층은요. 그 당시에 윤석열 지금의 현 대통령이 거의 바람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낄 때였어요. 그거를 당시에? 그거를 키워주고 계속해서 부각시켜준 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그거를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러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윤타짜 이런 거 있잖아요. 앞서 김타짜 얘기 들어보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야. 그런다. 근데 궁금한 건 이렇게 하면 정치적 이익이 되냐라는 그쵸. 거죠. 예를 야. 들어서 이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현 대표와 약간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어쨌든 정책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걸고 들어오는 게 정치적 이익이 그래서 되나? 이건 이제 우리가 내재적 접근법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미애는 왜? 그렇죠. 간을 바라고. 네, 아니 정치적 이익이 왜 되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정치를 재개, 출마라는 이런 거 하려면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네. 라는 그 프레임이잖아요. 당신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너무 때려서 오히려 그렇죠. 책임만 키워줬어. 네, 이런 거. 뭐 그 당시에 이제 거친 뭐 언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에 막 뭐라고 하면은 전에도 그랬는데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 프레임이 제일 강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해소를 해야지 내가 이제 출마와 재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이까지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니다. 네. 그럼 내가 아니면은 내 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예. 당시 대통령, 총리를 지내다가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당에서 당시에 막 강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수용해서 나를 네. 경질했다. 이런 이제 그 뭐 서사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럼 그 당시 대표는
이낙연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강성 지지층들의 호응이 있지 않겠냐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네. 정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서 그거밖에 뭐 선택할 길이 없다. 내가 뭐 그때 잘못해가지고 반성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뭐 열심히 하겠다. 그걸로는 먹히겠느냐. 인 거죠. 근데 네. 일반인들이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거 이해해 저는 이제 주시고. 윤 실장의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지지층에서 잘 모르는데요. 이 검찰의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지층이 뭐냐면 민주당 그당- 핵심 지지층이요. 예, 네. 그 당시에는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좀 과도하다. 양비론적인. 과도하다. 이거는 검찰 조직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분위기였고요. 네. 그래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그 예상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쫙 줄을 서는 분위기였어요. 당시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듯이 지나가겠구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징계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리더십이 궁지에 몰립니다. 오히려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 전 그렇죠. 당시 총장을 중심으로 네. 뭉치는 계기가 뭉치는 됐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시에 검사들한테 좀 친한 검사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게 되실 건데 지금 친한 검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강자였는데 그 강자를 추미애 장관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다. 이걸 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타짜. 네. 전원책 변호사가 저랑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줄 쓴 거로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동의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을 했으니까 동의해요. 그 발언에 대해서 또 어제 출연한 정성호 의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라고 왜냐하면 친명계한테도 현 지도부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부담스럽다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할수록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이런 분위기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장해찬? 장해찬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은 최고회의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추나땡이라고. 뭐 그 얘기야 뭐 예전부터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부터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고 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3+1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1. 네. 내 잘못 아니야. 네. 나 출마할 거야. 네. 나 이재명 편이야. 네. 플러스 플러스. 나 방송 출연하고 싶어. 이거 같아요. 요새 인터뷰가 뭐 많이 늘긴 했던 엄청 것 많이 같아요. 나왔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맞는 거 당신 책임이 커. 내 책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배지를 달아야 네. 내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이낙연 대표 나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거 아니야? 나 이재명 당대표 편 들어가지고 네. 내년 총선 출마할 거야. 이런 걸로 읽혀져요. 야, 근데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출마한다고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 지역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광진을 고민정 네, 최고위원 그렇죠. 네. 두 사람 다 전국구 스타인데 사실 그렇죠. 만만치 전국구인데 않죠. 네. 고민정 의원도 전국구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겨냥하는 장관 게 전국구. 네. 총선 본선보다는 경선인 거예요. 경선이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추 전 대표가 줄 선 거다. 이거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도 정성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총선판에서. 네. 근데 왜 그러냐? 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에 줄 선 거죠. 그러면 광진의 경선을 대비해서 그렇죠. 경선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는 그냥 공천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럼 광진을의 이제 경선을 앞둔 포석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내년 총선에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총선 출마해서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내가 선봉에 쓰겠다 이런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픽업됐지 않습니까? 네. 대구 세탁소 집 딸.
정읍의 며느리, 네. 전북의 며느리. 사실 그 당시 예. 그림이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뭐 언변도 좋고 네. 황태자 황태자는 남자인가 하여튼 이렇게 쭉 기대주였잖아요. 쭉 이렇게 크다가 2002년 대선 때도 되게 이제 중책 뭐 정동영 추미애 이런 식으로 쌍포 예. 뭐 노무현 후보 쪽에 당시에 물론 노무현- 그 뒤에 당시- 실 때는 뭐 안희정 이광재 이런 분이지만 그분들은 대중적인 예. 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캠프에 있는 분이고 대중들한테 이제 내세우기는 이제 정동영 추미애 이런 그렇죠. 식이었는데 이제 탄핵 음흠. 그 열린우당 창당에 함께하지 않고 탄핵 이후에 이제 힘들었죠. 삼보 일배도 하고 이제 18대 총선에서 폭망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힘들게 복귀했단 말이에요. 네. 여의도에. 그때는 제가 여의도에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눈에 힘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되게 좀 온화한 모습이고 오히려 차분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기반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문재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실세하고 그 전략적 결합 같은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신친문이 돼가지고 당 대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시더니 이제 이까지 왔네. 그 이분도 참 보면은 참 파란만장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정치적 인생이 내년 알겠습니다. 총선에 민주당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교수 이런 분들이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은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으로서는 상당히 프레임 잡고 공격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제 한마디 더 붙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게 이제 친명 대 비명 이 프레임 이 분열되면 어떡하냐 이거죠. 저희가 더 크게 보는 거는 이런 쪽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신호탄이란 말이에요. 변희재 씨 뭐 이렇게 손잡고 근데 지금 손흥민 전 대표 예. 추미애 전 장관의 편을 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뭐 대통령이 해임시킨 걸로 봐야 한다 모르고. 그 앞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먼저 그 말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책이라 팔고 있을 때냐. 거기다가 이렇게 붙고 그다음 그 조국 신당론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 지금 이제 누구예요? 민주당의 일진 이진 경쟁에서 쉽지가 않은 분들 출마하고자 하는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송영길 추미 이런 식으로 이제 뭉쳐버리면 그 비명 친명의 갈등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되는 거죠. 거긴 또 팬덤들 나름의 네, 팬덤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되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 얘기 해볼게요. 보수연합군. 네. 이 장 소장이 장타자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얘기. 아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진도 공개가 됐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거기서 했던 이야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보수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 이 말. 이거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한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최경환 부총리 내년 총선 출마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보도는 됐어요. 예. 강해요. 아주 아주 강해요. 어디 무소속으로. 경산이 아니면 대구? 경산이죠. 원래 본 지역. 예, 네. 거기서 사선을 하셨으니까 네. 거기서 뭐 한 여론조사 보면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제가 이 사진 나고 그 다음날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찍힌 거냐 네. 그랬더니 거기 참석했던 한 의원이 네. 그냥 자기 현역 의원이요? 국회의원? 아니 사진에 나왔던 도의원. 사진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방역 의원. 예. 그냥 거기 본인 인스타그램에다 올렸는데 그거를 한 커뮤니티에서 갖다 썼고 그거를 지켜보던 기자가 야 이거 기사 된다 네. 해가지고 사진을 캡처를 해서 기사를 썼고 네.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참석한 사람들한테 거기서 무슨 얘기 나눴냐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수 대연합 이 얘기하고 다 품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상당히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예전부터 최경환 대표는 뭐 밥도 사주고 연락도 하고 그랬었다. 저는 그런 이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졌어요. 왜요? 아니 용산이나 국민의힘 주류는 이준석 대표는 X라고 가입표를 전했는데 네. 지금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보수 대연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쪽에서는 주류에서는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류에서 보기는 저기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얘기했던 보수 대연합을 친윤 뺀 비윤 연합을 시도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냥
현재까지는 주류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다는 이 뭉쳐야 한다의 대상들을 보세요. 자,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박근혜 별로 지금 용산 주류하고 관계가 썩 관계없어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네.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되게 험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국민의힘 아이, 주류의 아니 생각. 무슨 연합 공천 말도 안 돼. 쟤네들은 배제. 유승민, 이준석 네. 배제. 나경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자기들이 처신을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겁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렇죠. 않는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네.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내년 총선 로드맵을 그려놨는데 약간의 좀 차질이 생겼다.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이거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최경환 아까처럼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자면은 네.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는 뭐 좋게 네, 이 정부에 협조도 할 거고 근데 우리 다 같이 화합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건 이게 뭐 별게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 뒤에 바로 언론 인터뷰에서 뭐 윤핵관들은 불출마할 수밖에 없고 숙청당하고 총선 이후에는 최경환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그거는 저 무슨 마음으로 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모르는 이제 되게 높은 수가 있겠죠. 근데 최경환 전 부총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곤란해졌어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진까지야. 네. 뭐 그래 젊은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럼 약간 의구심이 있겠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인데 그 뒤에 총선 이후 당 대표 뭐 윤핵관 숙청 네. 그거는 참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네. 뜻인지보다. 그럼 예를 들면 앞서 그 얘기했잖아요. 친명 비명 갈등보다 추미애 전 장관, 뭐 조국 그쪽이 전 장관 더 그쪽. 힘들 거다 민주당에는. 그러면 똑같은 걸 대입해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질 이거는 거야? 이 대통령 지지율이 1차적으로 달려 있는 거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하면은 TK 쪽부터 흔들릴 건데 근데 뭐 이준석 뭐 이런 젊은 정치와 최경환, 우병우 뭐 이렇게가 이제 크게 손을 잡는다? 저는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건. 그림이요? 예. 네. 근데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어쨌든 친박들의 세력 그리고 네. 보수의 다른 쪽에 네.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영아나 아니면은 우병우 씨가 출마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아, 이분이 그래요? 친박 내에서의 차지하는 위상도 있는 것이고 예. 경산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아 진짜?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줘도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떠한 세력화를 하기로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좀 도와주고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고 부정평가가 높고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에서 또 다른 바람이 불 수가 있겠죠. 예. 저도 최경환 전 총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그럼 이제 혼자 조용히 나가서 무소속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여권 내 반영 그렇게 가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타장 어떻게 보니까 아니 근데 전 최경환 전 부총리의 영향력은 뭐 경산에서나 있는 거지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 여권의 주류 예. 그리고 용산이 이런 거는 그냥 뭐 애써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자꾸 키울 이유가 없다. 예? 뭐 이렇게 최경환 부총리 와서 뭐 그냥 뭐 후배 밥 사준 거겠지. 뭐 이 정도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뭐 언론에서 하면 아유 그런 거 뭐 우리가 알아봤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생각 없대. 오히려 이렇게 이슈를 죽이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슈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럼 정말 저 힘이 없고 불안한 조직이구나. 그리고 여권에 참 무슨 파열음이 있구나. 이런. 어른스럽지 못하고 여유가 없구나.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져요. 그게 다르다니까. 우병우나 유영아는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예 쟤네들 무시하고 뭐 출마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근데 최경환이라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두 분의 이야기가 김상현 선배 이야기는 그 사람은 그 안에서는 알지. 뭐 모르는 사람이다. 전국구는 모른다기보다 그 뭐 크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이 장성철 소장 말씀은 그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안에서는 다르다. 전 이 이야기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에 2부 마지막 이 얘기 좀 해보죠. 강서구청장 이거 김태효 구청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에서 내려오면서 10월에 보궐선거 있잖아요. 강서구청장 서울의 구청장입니다. 네. 일단 윤태곤 실장은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단독인데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여기저기 육아에 권유를 연주하겠다. 받았지만 육아와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권유를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오. 그 신도시의 일기 입주자고 네. 마곡 신도시. 애를 거기서 낳아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보내고 헬스클럽에 이제 6년째 다니고 있고 제 유주입니다 동네에서. 네, 출마의 주지 네. 조건은 꽉 차 있어. 충분 조건 다 있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 불출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동네라서 흥미롭게 보는 것도 네, 있고 단독 제가 이제 드릴게요. 컨설턴트로서 이 동네 선거 일도 해봤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역 정치인들이 제가 이 동네 산다는 거 아니까 네. 뭐 이게 교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봤는데 재밌어요. 이 선거가 그러니까 유일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출마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게 구청장 선거니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네. 유일한 선거고 서울 지역이고 또 강서구가 서울에서 그중에 송파구 다음으로 커요.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 자리고 또 이제 뭐 대곡 소사선 이렇게 개통되고 해가지고 되게 그 교통의 중심이 그리고 되고. 원래 지금 야당 강세 지역인데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그렇죠. 지방선거 여당이 대선에서는 네. 그 대통령이 이제 높았고.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돼서 인구 구성도 좀 바뀌었고. 네네. 자, 여러 가지로 볼만한 재미있는 현재 선거인데 민주당 의원이 3명이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얘기는- 포인트예요. 그 볼 얘기는 거는. 3부에서 하려고. 네. 윤태권 실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해보고 있는데 0994님께서 와 우리 동네 얘기다. 윤타짜 구청장으로 나오세요. 찍어드리겠습니다. 고민해봐요, 진짜. 우리 선거 재밌게 네? 한번 해봅시다. 한번 나가보세요. 네. 제가 뭐 모든 정당이 저를 추대하고 뭐 그런다면 혹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간다고 손들면 네. 다른 정당들이 다 후보를 추천 안낼 안할 수도 거야. 있잖아. 네? 자, 이런 걸 악마의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원래 장타자 그런 거 잘해요. 악마의 속삭임. 예전에 그러면 저한테도 저도 한번 이제 맞아요. 우리 윤 실장의 불출마에 숟가락을 얹어서 저도 불출마를 하겠습니다. 아, 그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거기랑. 연구도 아니, 제 며칠까지 지역에 호지를 총선에 옮긴다 불출마를 그러더라고요. 하겠습니다. 8월 며칠. 8월에? 아까 장타자 2개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과연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두고 봐야 돼요. 공천 안 해요? 아니 왜냐면은 규칙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비리가 아니지만 그럼 좀 다르지 않나? 국민의힘 공천을 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됐는데 네. 날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야당이나 어떤 이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에서는 니들 옛날 약속 지켜라 뭐 공천시키지 말래매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해야 될 게 뻔해요. 네. 현실성은 없지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로 공천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호 전 구청장이 저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 그렇죠. 혐의는 공무원 뭐 예전에 누설. 저 네. 비밀 유지 네. 저 정보 누설 정보 누설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 특감반 특감반. 시절에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공격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네. 정치인 출신이냐 아니면 행정가 출신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뺏겼어요. 네.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 구청장직을 차지했어요. 그럼 정치적인 함의나 의미는 되게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윤석열 수도권에서 졌다? 정권에 대한 심판 수도권의 민심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석 자체가. 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사법 리스크는 잦아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서울에서 구청장 이겼어? 야 내년 총선 괜찮을 수 있겠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공격이 약간은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지만 흥미롭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장 소장님 말씀에 한 70%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막 100% 언론이나 동의해 줘요, 언론이나 그냥 정치권은 막 그렇게 갖다 붙일 거야.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뭐 그런가? 그렇지. 약간 뭐 그 정도일 거고 그래서 제가 70% 동의한다는 말씀인 거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 민주당이 확 죽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셀 때 한 번 단초가 된 게 지금 이해식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강동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띡 당선이 됐어요. 그때는 그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정말 셀 때거든요. 근데 이해식 그 지금 의원이 이제 구의원, 도의원
출신, 시의원. 시의원, 그치, 시의원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보좌관 경험도 하고, 또 인물도 번듯하고, 지역 기반이 단단해서 강동에서 빡 뚫고 올라서, 그때 이제 민주당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그런 오버랩 되는 게 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윤타짜가 내가 보니까 윤타짜 단독 취재한 것 같은데.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금태섭 전 민주당 이거 의원, 경향신문 기사로 아, 그래요? 났더라고요. 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대한신당 만들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가 약간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정도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작지만 재밌고 흥미로운 선거고, 그리고 여기는 선거가 하나뿐이니까 작은 당들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링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가 건너뛸 수 있겠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장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지역구가 강서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강선우 의원 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익숙하기도 하니까. 본인이 직접 출마한 건 아니에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 의원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소속 그러니까 후보 뭐 하나 그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아까 말씀드린 거, 신당이 오히려 이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작은 싸움터니까 네. 해볼만하다. 그렇게 보면.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의미를 둘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강서라는 지역이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고 지난번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너무 못했어요. 송영길 당시 후보. 네, 서울시장 후보가 지지율을 끌고 가서 거기에 지역 그 지자체장 선거에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게 서울시장 후보거든요. 일종의 줄투표처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장은 후보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았고 선거운동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표 차이가 서울시장 후보가 깎아먹은 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보다 높았죠. 민주당 네. 후보, 구청장 네. 후보가. 그러면 그 얘기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네. 앞서 장타짜가 얘기한 것처럼 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서고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것까지는 아닐 거다. 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좀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게 역시 지금 반이재명이야. 기본적으로 그 정부 이 현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 크잖아요.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중도층이나 좀 합리적인 뭐 정당 가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강서구 같은 데서는요. 지금 서울 지금 지자체장이나 시의원이나 이 구도를 보세요. 국힘이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런 견제론도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내부 분열, 예. 뭐 경선 후유증 이런 것만 너무 크지 않으면 상당히 해볼 만한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얘기한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이번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낼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오히려 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유권자이자 정치 컨설턴트 입장에서 무소속 이쪽에서 나오면 여기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느냐, 행정, 경제 행정이나 컨셉에 그런 컨셉으로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걸 하는 쪽이 유리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번은 되게 대단히 정치적인 구청장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가가 나온다고 하면 정치적인 함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도 불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 이재명 심판 이런 선거로 갈 수밖에 근데 없어요. 거기서 그렇죠. 속 치고 깽가리 치고 하면 사람들 되게 싫어할걸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바로잡을 게 있는데 뭐 박원석, 금태섭, 정태근 이 세 분이 모여서 거기서 강서구청장 후보 낼 거다 이런 식의 보도나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박원석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과 함께 하는 것은 이전에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좀 생각과 기조가 좀 다르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인 알겠습니다. 이야기 하겠죠. 예. 자, 주제 좀 바꿔보죠. 최근에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건데 요거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내용은 뭐냐면 앞서 이영수 의원과의 인터뷰에도 잠시 제가 물어는 봤지만 서울과 경기도 양평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갑자기 종점이 변경됐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 완전히 변경된 건 아니고 그런데 강상면 이 종점 후보지 근처에 김건희 여사 친정 일가의 땅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는 특혜 의혹이다. 그래서 TF를
구성했다던데 뭐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재정 오래 했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예타가 통과된 사업은요. 웬만해서 종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종점이 바뀌면 그 사업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도로가 생겼어요. 경부 고속도로다. 그럼 서울 부산이 종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부 고속도로에도 서울의 뭐 양재부터 뭐 부산의 어디까지 이거를 사업 위치를 특정해 가지고 사업 밑에다가 가로 열고 써가지고 해요. 근데 종점을 바꾼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산 어떤 심의하는 사람들의 어떤 과거의 전례나 원칙을 보면 새로운 사업인 거예요. 새로운 사업. 근데 중간에 뭐 네. 경로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종점이 바뀌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뭐예요? 뭐, 예.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 예타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추경호 기재부 아주 장관도 드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드물고요. 음. 종점이 바뀌는 거는 진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없는데 예. 그러려면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없고 예. 정말 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특정 인사가 이득을 볼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총선은 제가 폭망각이라고 좀 봐요. 그래요? 자,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또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의 얘기는 실무진이 양평군의 제안을 검토해서 결정한 거지 하고 논란이 일자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뭐 잘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지금 저도 네. 알아봤더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타당성 조사라는 건 뭐냐면 국토부가 예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해서 이것이 뭐 이제는 이제 뭐 총사업비 변경을 하든지 네. 아니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든지 이런 걸로 가는 것이 공식적인 최종 절차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드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굉장히 통과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중간에 어떤 뭐 노선이 조금 변경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종점이 바뀐다? 이거 엄청 큰 논란이 될 거거든요. 뭐 땅, 네. 고속도로 이런 거는 덜 인화성이 되게 높은 굉장히 거예요. 높죠. 그리고 선거 당연하죠. 때마다 사실 이런저런 시비들이 많이 붙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땅 많으니까. 네. 또 지역구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에 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뭐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거 같은데 이제 민주당에서 예컨대 뭐 용산에서 국토부를 통해서 뭘 한 거를 잡아내느냐 어허. 하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까지 커질 것이고 예. 이게 이제 흔치 않은 일이다 네. 수준이면은 뭐 그냥 이러다 말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이 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얘기 원희룡 네. 장관의 얘기입니다. 변경 결정한 적 없고 네.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그렇죠. 이유가 없어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양서면으로 송파 양서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할 때부터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찍혀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면은요 굉장히 특혜 의혹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위에 보고도 없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제가 볼 때는 뭔가 힘의 작용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용산은 의혹적입니다, 일단은. 네. 용산은 호가호위하는 그렇지. 사람들도 용산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호가호위하고 거기 붙어서 이익을 보려는 아류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게 되게 가정인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가정. 네. 네. 근데 누군가한테 이제 뭐 은근슬쩍의 압박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지 이 압박을 일부러 흘려 어. 산통 깰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 같이 가는 길은 무엇일까? 사업도 안 하고 욕은 네. 조금 먹겠지만은 뭐 사업은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바꾸라는 쪽으로 안 하고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 양평 군수를 지냈던 김성교 전 의원은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요. 당시에 양평 군 내 그 고속도로 종점을 두는 게 양평 군민의 수건이어서 그래서 이 양서면에서 이 강상면으로 저 바꾸는 거를 요구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요. 처음부터 예타에 그걸로 갔겠죠.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타 통과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이게요. 원래는 그 가평인가 그 신도시 거까지만 가는 도로였어요. 근데 근데 약간, BC가 전혀 안 나오는 거를 양평까지 끌고 간 거거든요. 예. 왜냐?
양평은 사실상 수도권이지만 소외된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강상면으로 가지 왜 양서면을 가요? 네. 자, 장성철 소장은 이 일종의 논란, 의혹 이거 어떻게 봅니까? 보도와 의혹만으로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보도와 의혹만으로만 보면 네, 주어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용선에 있는 분들이 우린 몰랐어.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겠냐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정숙 여사의 친인척의 땅에 친인척 일가의 땅이 거기 있어. 그걸로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어. 그럼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결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원희룡 장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라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파급 효과를 네. 자기는 한눈에 알아봤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늘공은 올라오니까 네. 일단 끼워 넣어. 네. 뭐 이런 식으로 A안 B안 C안 그렇게 네. 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늘공은 이제 원래 공무원 했던 사람, 어공은 정치권에서 온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얘기는 어공들 정치권 출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인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을 원희룡 장관이 그 상임위에서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박범계 의원이 오늘 뭐 하나 발표하고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본인은 몰랐고 실무자들이 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인한 게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이건 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시도록 하고 이거 좀 얘기해 볼까? 윤리위 이 얘기 좀 해보세요.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얘기. 이권 카르텔을 용산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 거라고 봅니까? 근데 원래 이런 그렇잖아요.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2년 전에 정치 출마 선언 때 정치 출마 얘기했었죠. 선언 때 이게 그대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계속 집권을 하면서 네. 국민을 약탈하려고 한다. 그런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내가 정치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본인이 1년 동안 국정운영을 해봤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분들이 주요한 보직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일 반복하고 얘기하시는 거 전임 정권 적폐청산하려고 한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 장타짜는 일종의 문정부 시절에 적폐청산했던 것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네. 일종의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요. 김상현 평론가 어떻게 봅니까? 저도 그렇게 맞다고 느껴요.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권이 있으면 법, 제도, 절차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치 이슈화 해가지고 기획화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도한 어떤 속도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속도가 발생하면 부수적 피해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정권에 또 대응하는 역작용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권 카르텔을 깨고 싶으면 네. 법, 제도, 절차를 차분하게 하나씩 밟아가면서 하면 국민들이 박수 쳐주죠. 네. 오늘 한국일보 칼럼 제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오케이 좋다. 근데 이거 더 잘하려면은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돼 있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뭐 법조 정관 부분이라든지 뭐 의사들의 이제 뭐 그런 이제 고위 전문직들의 이제 그 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처음 적폐청산하면은 뭐 여론조사 한 80% 90%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쪽은 아니고 저쪽만 건드렸다. 결국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그럼 윤 대통령도 성공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문이더라고요. 저도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쇼 전략을 짜더라도 네. 내 살을 베야 남의 뼈를 벨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는 이제 손가락 하나도 안 달라고 그러고 남의 뼈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장타짜 이 얘기 네. 좀 해보죠. 네. 유인천 문화특보 네. 장관 있잖아요. 박병준 문체부 장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특보를 또 따로 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좀 이명박 있습니까?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 서로 자기 자리 챙겨주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 사견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화
운동 그거 됐어요? 거기? 네. 아, 됐어요. 됐어요. 결국? 아, 되게 마음 졸이시더니. MB 정권 계신 분들이 부활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보라는 자리가 뭐 상시적으로 뭔가를 보고하고 뭐 판단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여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자리는 그렇잖아요. 상징적인 자리인데 대통령이 잘 모르는 자리는 알짜 자리를 네. 슬쩍 챙겨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데 신문에도 다 나오고 대통령 특보니까 대통령한테 어쨌든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현 정부 용산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롤 모델을 근데 이명박 정부 때가 뭐 지지율이 좀 낮았지만은 이게 뭐 일머리는 돌아간다 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쪽을 조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뭐 예컨대 이데올로기 부분이나 이런 뭐 자유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할 적에 그런 일머리를 이렇게 따오고 싶어 하나?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은 속된 말로 유인천 전 장관이 훌륭하다. 또 일 잘한다. 거기다가 뭐 챙겨주고 싶다 이렇다 치면 그냥 장관 시키면 되잖아요. 개각해가지고. 근데 장관이 있는데 특보를 옆에다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율배반적인 게 사실은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이 옮겨가면서 사실은 그 대통령실의 규모를 확 축소했잖아요. 일을 저 규모로 할 수 있느냐 정도로. 근데 이렇게 외곽에 사실상 외곽을 부풀려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용산 네. 인원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늘리는 거는 오히려 저는 찬성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올드보이들을 귀환시켜서 자리나 챙겨주는 식이라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자기들이 지금 갈 자리도 없어서 막 그러는데 예? 뭐 올드보이들 올드 세대들이 귀환해가지고 뭐 자리 차지하고 또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누르고 이러면 저는 젊은 세대들은요 오히려 이 정권에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이 유인촌 특보 임명이 하나의 징조, 전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징조요? 이동관 특보를 네. 방통위원장 임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 그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왜요? 아니 그냥 전조 증상으로 보여 그냥. 전조 증상으로? 네, 제 생각이에요. MB 정부 때 올드보이 귀한 이런 건가요? 그냥 뭐 일 잘하고 방송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임명 안 한다고 하고 내정한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 나 밀어붙일 거야. 그러니까 거의 MB 정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볼 게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고 싶다면 네. 이동관 된 다음에 네. 이 지금 급한 게 아니 모르겠어요.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그 문화특보가 그렇게 급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방통위원장 하고 뭐 조금 있다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 MB 때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차관 인사하고 차관들한테 임명장 직접 주고 이런 걸 보면서도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박영준 그치. 차관이 맞아.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왕차관을 불렸던 MB 그렇죠. 시절에 왜냐하면 사실은 국무회의 안건을 조정하는 게 차관회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일을 차관회의에서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차관회의를 장악하려고 당시에 왕차관을 내려보내서 원래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해야 되는 네. 차관회의를 사실상 왕차관인 박영준 차관이 그때 다 주재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